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갑자기 뒤바뀌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을 김문수 후보가 달았고요. 이번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7명인데요. 기호 순으로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기호 4번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기호 5번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6번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씨를 대신해 출마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기호 7번은 무소속 황교안,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입니다. 저마다 출마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후퇴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누가 얼마나 빨리 복구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저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 단결할 때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죠. 단결할 때가 아니라 이젠 개혁해서 국민 앞에 바로 설 때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2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사건 사고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수시 흥국사 도서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극락전과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42분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에 소재한 이 흥국사의 말사인 도서람에 화재가 발생해 극락전 등 사찰 건물 3채가 소실됐습니다. 예.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2분쯤 여수시 영취산 도서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압에 착수해 오후 7시 18분쯤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지만 요사채와 극락전 등 건물 3채가 전소했다고 밝히고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불이 난 도소람은 영취산 정상 10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 수려한 견광과 일출일몰의 경관은 물론이고 이 4월에는 진달래 축제로 이름이 나 있는 곳으로 이 고려 중엽 보조국사가 창건해 흥국사 암자 14곳 중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영취산 도소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극락전 등 사찰 건물 3채가 소실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순천입니다. 순천시 나간면에서 보성군 벌교읍 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공사 구간에 위치한 한 양식장의 보상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벌교에서 나간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위치한 한 민물장어 양식장의 보상 민원으로 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예. 해당 공사의 지연이 이 순천시의 부실한 양식장 허가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구간은 보성군 벌교읍에서 순천시 나간면을 잇는 6.59km의 지방도 857번 확포장 공사 구간인데요. 지난 2009년에 이 전남도에서 사업비 750억 원의 사업을 발주했는데 이 보상 민원으로 인해 16년째 공정률이 70%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논란의 쟁점은 공사 구간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이후에 순천시가 해당 장어 양식장에 조건부 내수면 어업 신고를 허가해 줬는데 이 순천시의 5년 주기 양식장 제어가로 인해 결국 도로 확포장 공사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양식장 측은 도로공사 시공사에 소음 등으로 양식 중인 어류가 폐사할 수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공사 측은 인허가 당시 양식장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순천시가 양식장 허가를 내준 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순천시가 장어 양식장 측에서 지방 하천 부지에 무단으로 관정을 파서 민물을 끌어올리는 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양식장 운영자 그리고 순천시는 각각 뭐라고 하던가요? 네,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은 언론을 통해 2009년 당시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했고 예. 하천 부지의 민물 취수 논란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초창기에는 자체 부지에서 민물을 취수했지만 나중에는 물이 안 나와 하천 부지를 판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예. 네네. 양식장의 부실한 인허가 논란에 대해 순천시 관련 부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 사안이 아니고 또 허가 조건에 불이행 사안이 발생하면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천부지의 무단 취수 논란과 관련해 순천시는 하천부지에 설치된 2개의 관정에 대해 지난달 현장 확인을 거쳤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공사는 민원이 제기된 해당 양만장 인근 구간을 제외한 채 이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나 나간읍성 민속마을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통행의 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도로공사 사업을 발주한 전남도 역시 순천시가 양만장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고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져 순천시에 양만장 일시 사용 중지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순천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순천시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보상, 인허가 논란을 떠나서 지역민 입장에서는 2009년에 발주한 공사가 16년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수입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 관련된 사진과 영상물 등을 비치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을 여순 사건 홍보관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명칭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여순 사건의 기록물을 전시하기 위해 조성해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순 사건 홍보관이 부적절한 명칭이라는 지적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시설물은 여수시가 여순 사건 당시 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둔해 있던 신월동에 5억 8천만 원을 들여 내달 6월 18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최근 시민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의 명칭을 홍보관이라는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예. 해당 시설물의 명칭과 관련해 여수 지역 시민사회와 유족들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은 홍보가 아닌 역사적인 성찰과 기억이 핵심이라며 예. 여순 사건 역사관 혹은 기억관으로 변경을 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은 이 홍보관은 어떤 사건이나 기관, 사업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이 마케팅 목적이 부각된다며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명칭 논란을 두고 여수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순 사건 홍보관 명칭 논란과 관련해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 측은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이 명칭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도 최종적으로 명칭이 홍보관으로 결정됐다며 홍보관이라는 명칭은 여순 사건의 아픔을 왜곡하고 또 진정성 있는 추모를 가로막아 이 명칭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 지역 시민단체 측도 언론을 통해 여순 사건의 본질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의 명칭은 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홍보관이라는 명칭이 자칫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며 명칭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역사회 내부의 논란이 이어지자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명칭이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당장의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광양 소식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사의 광양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서의 촬영 내용을 두고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양시가 촬영 내용 변경을 조건으로 촬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넷플릭스의 드라마 제작사가 광양시의 이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서 이 드라마 촬영을 요청했고, 이 광양시가 촬영 내용 중 일부 관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이 잔인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 촬영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광양시가 촬영 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 넷플릭스 제작사 측은 이 촬영 내용에 광양시가 촬영 불허 이유로 밝힌 시신 훼손이나 고문 등의 잔인한 장면이 묘사되지 않고 아직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공개할 수 없다며 광양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광양시의 촬영 내용 변경을 조건으로 장소 제공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이 제작사가 밝히고 있는 일부 장면에 대한 언급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요. 이 광양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제작사의 수정안에 대해 촬영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넷플릭스 제작사의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서의 드라마 촬영을 적극 지지해온 전남영상위원회 측은 언론을 통해 연습림 관사에서 촬영 장소의 선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촬영이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고 이번 드라마 촬영으로 광양읍 지역의 소상공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요, 시작과 함께 오늘 자정에 여수 국가산단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위계 석유화학단지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수를 찾은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께서 고정 출연으로 예. 저희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현수막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준석 후보 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 미래를 여는 선택, 기호 4번 이준석 이렇게 써 있던데 새로움, 미래 이런 키워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가지고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비생산적이고 결국에는 법조인들 간의 이런 대립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다루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다루는 정치,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어제 새벽 자정에 여수 국가산단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여수 산단은 이제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자주 지나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여수 산단은 24시간 공장이 교대를 통해서 돌아가는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수출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찾아뵙고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제가 선거운동의 첫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그 의지를 보이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수도 그렇고 경상도의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 이런 국가산업단지들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예, 여수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여수로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그 명지시장에서 여수로 향하는 행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0년 총선 출마 당시와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명지시장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2000년에 정치하실 때 그 공터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의 정치적 의지나 이런 것을 보이셨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고 저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자세 그리고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책적 이견이 좀 있을지라도 예. 그런 삶의 자세나 정치에 대한 태도 자체는 제가 항상 답습하고 배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일정을 함께 가져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이 어려있는 그 명지시장에서 첫 행보를 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정치 태도와 삶의 자세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셨던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런 용기 있는 정치, 자신감 있는 정치를 이재명 후보가 구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준석이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선정해서 선거를 뛸 때도 보면은 안전지향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 도전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건 잘 아시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계양구에 있던 송영길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보내고 사실상 본인이 민주당의 꿀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계양구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민주당으로 부산에 도전하면서 깨지고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사랑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제가 상계동에 도전하고 어려운 동탄에 도전하면서 서사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준석의 정치와 결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단에 오셨으니까 국가산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의 중요한 이 산업인 국가산단 위기가 지역 경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량이 지금 이미 최근에 2배가량 늘어나면서 우리 제품들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뒤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수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받쳐지지 못하는 부분을 내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계엄 국면이라는 것이 마무리되고 환율이나 이런 금융적인 면들도 안정세를 찾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수산단이 지금 어쨌든 노동자들이 지금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과거에 봤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히 2차 산업 지역에서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책적 목표를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수가 최근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 여론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화학 제품의 이런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 상황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국과의 경쟁 속 활로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여수에 보면 또 석유화학과 함께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전기차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중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라든지 2차 전지가 활용되는 그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주도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 재편에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사실 제가 포항이나 구미 이런 곳을 가도 저희가 산업의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던 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도 한 갈래고 산업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포항도 제철이나 제강 산업이 좀 쇠락한 곳에는 데이터 센터 산업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석유화학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우주 산업이 다시 이제 발달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어차피 여순광은 하나의 경제권이고 결국에는 이런 석유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쇠퇴 속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른 산업 중에 하나로 이 항공 우주 산업으로 가야 하는 것도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이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 경상도의 바다부터 그리고 또 이 전라도의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남해안 지역의 공단 지역에서 하나하나씩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고흥에 우리 나로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흥과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남 국립의대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남이 추진해왔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논외 대상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찬성 입장을 내왔었죠. 천하람 의원이 이제 공공의대 전남에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 것 정도의 규모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의대 증원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비현실적인 숫자로 하다가 이 의대 증원 담론 자체가 좀 묻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의료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로 촉발된 의료 혼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원이 우선 돼야지만 그 다음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한 신설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이대면서 원래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선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일부 인사마저도 지금 이제 완강하게 거부 모드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정리하고 다시 일부 증원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뭐 2027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상황을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의 신뢰를 정치권이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총선 때는 그런 부분을 공약에 집어넣었고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증원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23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순천 지역으로 와서 공부방을 열고 그때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그만큼 맞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좀 그리고 계세요?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 지역에서 특히 지역과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같은 기초 학문에서의 어떤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참 격차를 따라잡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 결국 상당한 수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방과 서울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직 물러난 이야기, 당대표직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지난 주말에요.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라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가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직에 쫓겨날 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니 왜 이준석인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냐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활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준석이 별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당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에 오히려 이준석이 좀 할 말을 하다가 저렇게 윤핵관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혀서 쫓겨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간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류의 말들을 좀 대해서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오해했었다라고 이제라도 좀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저는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에 굽히지 않고 제가 고쳐보려고 하고 또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쫓겨났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아시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바라보면서 사실 그때 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쳤을 수 없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제 구호에 공감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꾸는 건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저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 진영,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다면은 예. 이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저런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간 무수히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덩어리진 표를 이번에 받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수 세력 전반을 버리는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수 진영도 위기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교육에 대한 비전 주셨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교육에 있어가지고 뭐 얘기했던 것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과의 그런 과학기술 경쟁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들이 힘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자 유출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과학자들, 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그 과학기술 영웅을 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연금 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직무상 발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포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을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이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서로를 감옥에 넣고 방탄하고 이런 주제만 논의됐던 거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주요 정치인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감옥에 넣으려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법조인이어서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안철수 의원 같이 과학기술인 출신인 사람들은 좀 다른 곳에 지향점을 두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으로 좁혔을 때 그중에서는 아직까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남은 22일 기간 동안 역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실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이다. 어떤 면에서요? 예. 지금 뭐 재정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정치 여정 동안에 항상 솔직히 뭘 퍼주겠다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민심에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심 쓰듯이 제시하는 그런 공약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이준석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왜 대통령은 이준석이 되어야 하는가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예,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써왔고요. 저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비해가지고 흠결이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와 아직까지 나이 차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젠다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남 동부 지역에 또 아이디어가 많고 똑똑한 젊은 세대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국정에 잘 반영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확실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스승의 날 동상이몽 체크해 봅니다. 스승의 날 동상이몽이요. 네. 자, 5월 정말 행사가 많죠. 뭐 어린이날 끝나면 어버이날 챙기고 다 네. 끝났다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 그쵸. 후면은 네. 스승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만 다가오면 학부모들은 또 고민 아닌 고민을 시작한다고 하죠. 네, 어버이날이 끝나면 학부모들은요,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또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SNS상에서는요, 엄마들 사이에서 스승의 날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맘때 맘카페마다요, 스승의 날 선물 준비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스승의 날 선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뭐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녀를 부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고민이 더 큰데요. 오. 학교나 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법에서 제외되면서 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 고민이 조금 더 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하자니 서로에게 부담일 듯 싶은 건데요. 이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또 학부모들은요, 학교는 받지 않을 것 아니까 준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다니는 학원에 선생님들께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을 좀 해보자면 네. 저희 어머니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스승의 날 때 뭔가 선물을 꼭 하나씩 좀 맞아요. 쥐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선생님 선물이요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렇죠. 저희 때는 의뢰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당연히 선물 하는 걸로? 드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잖아요. 오래된 게 초등학교 보면 예.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이제 뭘 많이 들고 가셨어요. 약간 퇴근하실 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두 손 무겁게 좀 퇴근하셨던 날이 스승의 날이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네, 달라졌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건데요. 예. 학부모들은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요, 소정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학교는 오히려 요새는 선물 안 보내잖아요.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은 보내니까 많이 해요. 어느 정도의 선이 좋을까? 근데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종류나 가격이나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강요하진 않지만 주시면 거절은 안 하죠. 저희는 뭐 반 대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인의 그냥 뭐 천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 대표성을 띄어서 학급에 놔둘 수 있는 화분을 준다던가 그런 거는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선생님의 성향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싫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는 거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저는 제 주변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분위기. 학부모 나름, 그렇죠. 선생님 나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하지만 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부모님들도 있다. 네. 근데 이게 생각 안 했지만 누군가 줬어. 그러면 안 주면 안 되는 건가? 나도 라는, 줘야 하나? 그렇지. 이 분위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김영란법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됐고요. 공직자, 언론인, 학교 법인, 직원들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선물이 허용된다라고 네.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김연아법 금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각각 상한선이 다릅니다. 상한 비용이 그렇죠. 식사 접대비, 또 선물은 5만 원, 또 경조사비 현금은 10만 원 이내입니다. 또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으로요. 명절은 설, 추석 앞두고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네. 선물은 5만 원. 네. 근데 현금은 10만 원 이내. 이게 경조사비잖아요. 경조사비성으로 그렇죠. 현금이죠. 그러니까 아.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경조사비에 들어있는 게 현금 10만 원인데요. 예. 이렇게 김영란법에 명시된 제한 금액이 있지만요.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물을 주는 것은요. 이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승의 날에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금지되니까 선생님께 선물은 주는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공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문 자체를 발송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부 학교에서는요 이 공지를 통해서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학부모님께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사들은 학부모님의 마음만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도 저희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아예 사전 공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종이로 보내시거나 혹은 아니면 문자로 오거나. 문자로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예. 또 돌려받으시는 부모님께는 거절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시고 또 돌려보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무척 죄송하고 곤란합니다. 라며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스승의 날만 되면은 학부모들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어떤 선물을 주지? 어떻게 나만 해야 안 주면 될까? 어떡하지? 그렇죠. 이것 이런- 때문에 걱정.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다가오면 걱정을 합니다. 예전보다는요, 스승의 날 선물 줄긴 했지만 지금도 선물을 보낸 학부모가 있어서요, 돌려보내는 선생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스승의 날에 아예 연차를 쓰거나 아침에 하다가 조퇴를 하는 선생님도 계신다고 해요. 진짜요? 네. 이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받지 않으려는 의지겠죠. 그만큼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네. 또 아이들 통해서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예 학교로 배달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달이 온 선물을 들고 다시 이걸 돌려주러 가정에 찾아간다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시 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떡이나 케이크나 화분은 상할 거나 뭐 이렇게 변질될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주소를 더 확인을 해서 직접 이게 들고 무슨 다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번거로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특히 반장 엄마나 막 이런 분들이 자꾸 뭐를 케이크나 떡 막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미 음식물인데 이게 오고 꽃다발도 이게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들고선 주소로 찾아가기도 하고 바쁜데 되돌려주려고 특정한 개인 선생님한테 보내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냥 같이 드시라고 교무실로 큰 거 하나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10이나 20 정도? 근데 그 10이나 20을 어차피 다시 돌려줘요. 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꽃도 사서 달아주려고 하고 애들이 편지도 쓰려고 하고 막 그 행사를 막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날은 그냥 휴가를 내시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담임인 경우에는 또 담임 애들이 또 그러니까 신경 쓰이죠. 1,000원씩 17일반 해가지고 막 케이크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외를 뭐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와,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 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네. 부담스러운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나 뭐 준비해준 꽃다발, 케이크 네. 이 정도는 당연히 받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는요.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돈을 모아서 반 친구들끼리 맞아요. 모아서 이렇게 과자 사고 케이크 사고 파티했잖아요. 네, 선물 좀 소소하게 해서 전 제가 반장이었어서 맨날 제가 네. 돈 걷어서 이렇게 그쵸. 막 선물 사러 가고 했거든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맞아요. 케이크 사가지고 하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예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요. 네, 또 아이들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음.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은요. 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오케이? 그렇죠. 네. 네, 한 3, 4천 원짜리 카네이션은 오케이입니다. 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상에 따라 금액에 따라 혼란스러울 수 있는 스승의 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을 위한 날이니 선물은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나 자녀들과 직접 접은 색종이 카네이션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물은 절대 안 되고요. 케이크, 떡 이런 것도 보내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네. 자,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 가게에 갔을 때 키오스크 주문이나 스마트폰 활용 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5월부터 2025년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상설 디지털 배움터에서 수준별로 진행이 되고요. 디지털 전문 강사가 직접 신청한 곳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파견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 또한 디지털 체험 공간 5개소와 에듀버스 3대를 운영해서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실습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분들의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12월 첫째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디지털 콜센터나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사업들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이나 혹은 뭐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의 바다 위에서 하룻밤 또 섬과 별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어떤 여행인가요? 예, 저도 이 여행을 듣고 저도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남도가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특별한 섬 크루즈 여행을 선보입니다. 크루즈 여행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남섬 밤바다 크루즈인데요. 네. 이달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수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아름다운 전남의 섬을 둘러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꼭 가보고 싶죠?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이번 크루즈는 22,000톤급 펜스타 드림호로 운영이 되고요. 115개의 객실과 사우나, 마사지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예. 전남 도민이거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자라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약 및 할인 관련 내용은 펜스타 크루즈 또는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전남도는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오케이션 체류비 반값 지원, 주요 관광지 체험 상품 파격 할인 등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전라남도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전남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를 통해 2025년 제2차 농촌 융복합 산업 신규 인증을 오는 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예.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도는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가공, 체험, 교육 등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운영하는 농업 경영체를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청 대상은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최근 2년 평균 농가 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며 국산 원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법인 단체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자금 지원, 교육,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재묘제표, 국산 원료 사용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업 경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이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전남도가 2025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청년들에게 문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예. 예술 공연,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광역 지자체 기준 발급 증가율이 13.8%로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19세, 즉 2006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문화예술 패스를 지원하며 인터파크, ES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관내 대학과 시군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이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2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